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4페이지 성장관리 방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절차에 관한 문제를 함께 정리하시면서 허가권자는 특광지구이라는 것 함께 봤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면적 요건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규모 작기 때문에 무엇 미만이란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미만이란 말이 충분히 숙지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1, 3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1을 거울에 반사해 보게 되면 숫자는 뭐로 보인다? 5. 그래서 5,000제곱미터 미만, 10,000제곱미터 미만, 30,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것을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적용되는 용도지역 2개, 용도지역 3개, 그러한 구분 각각 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5,000, 10,000제곱미터, 30,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것 구분하실 거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건 성장 관리 방안이건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행정계획과 관계된 사안에 적합해야 된다. 그리고 기환경에 적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행 허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정리하셨다고 하면 특이하게 우리는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최근 관심도가 높아져서 자주 시험에 나오는 편입니다.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주 출제되는 성장관리 방안을 우리가 함께 살펴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특이한 것들이 몇 군데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에 계속 나오는 듯합니다. 양가를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난개발 방지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가로 해놓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그래서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계획 관리 지역부터 끝에 생산 녹지 지역까지 쭉 나옵니다. 이러한 곳을 대상으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박스에는 성장 관리 방안 수립과 관계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대상은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 지역인 때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가 용도에 해당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 관리 방안의 수립 대상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에서 했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개발 가능한 곳은 주, 상, 공, 시가 용도입니다. 반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간 농자는 비개발 용도이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다양한 건축물의 개발이 필요해지게 되면 이쪽은 언제든지 개발 사업이 가능합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상 난개발과 계획적 개발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기환경을 제대로 확보하고 개발하게 되면 계획적 개발이고 기환경 확보하지 않고 그냥 개발하게 되면 그것을 난개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가끔 시골 동네에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주변에 목공소나 가구 공장 등의 다양한 공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 한두 동일 때는 상관없지만 이러한 공장이 100개, 200개가 한 동네에 만들어지게 되면
왕복 2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공장이 배치되었을 때 해당 지역에 필요한 도로, 전기, 수도 공급 등의 기반 시설 공급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를 양쪽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 있다면 도로 확장 쉽다, 어렵다, 곤란하거든요.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면 그것은 난개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개발이 예상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충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것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어디다? 녹간농자. 녹간농자는 원칙적으로 비개발 용지이지만 소규모 개발 사업이 집중되게 되면 난개발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것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집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는 것과 개발 행위 허가받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파트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개발 행위 허가이다. 개발 행위 허가입니다. 그래서 관할 관청인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개발 행위 허가 파트의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이죠. 저 특광시군이 녹관 농자를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성장 관리 방안 내용입니다. 성장 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호 사항 중에 1, 2를 포함한 제1호, 제2호를 포함한 둘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추천 오시면 1과 2는 성장 관리 방안의 필수적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도로 등의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부터 규모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어디에서 봤죠? 지구 단위 계획에서 봤던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의 용도 제한, 건축 제한을 말하는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건축의 용도 제한부터 건폐율까지 가로해 놓으시면 이것 행위 제한이죠. 그리고 3번입니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배치부터 색채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높이 줄쳐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이 높이가 필수 사항이었는데 성장 관리 방안에는 이미 사항입니다. 그리고 배치, 형태, 색채. 배형, 색건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건축서는 성장 관리 방안 내용이 아닙니다. 4번 환경, 경관. 그래서 이 성장 관리 방안에는 반드시 포함될 필수적 내용과 임의적 사항을 각각 다루고 있는데 저 필수적 사항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봤던 필수 사항 중에 4가지만 그리고 임의 사항과 관련되어 우리는 배형 색건이란 말을 기억하는데 성장 관리 방안에는 배형 색입니다. 그리고 높이. 높이에 관한 사항을 임의 사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되는 대상은 어디다? 유보 용도와 보존 농도인데 해당 용도 지역은 녹관 농자입니다. 녹관 농자에는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으로 이 성장 관리 방안에는 건축선 있다 없다. 건축선 지정 등에 대해서는 성장 관리 방안에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 건축선도 우리가 건축법이라는 공부를 다 하셔야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국토계획법에 등장한 자체가 공법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인데 이 건축선과 관계된 사항은 반드시 국토계획법 끝나고 건축법까지 모두 정리된 이후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건축선은 기본적으로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고 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인 건축선은 도시 지역에는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시골에서는 건축선이 적용되질 않고 있습니다. 만약 도시지역에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에서는 건축선을 침범하여 광고물을 설치하게 되면 시청 공무원들이 바로 강제로 철거해버립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을철에 추수한 농산물을 건조시키고자 하면 도로 한가운데 건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가던 공무원이 그러한 건조하는 농산물을 치우고자 하면 주변에 있던 농민들이 삽이나 도끼 들고 뛰쳐나오시거든요. 시골 지역에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인 건축선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는 곳은 녹관 농자,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성장관리 방안에는 건축선에 관한 내용을 따로 다루지 않는 겁니다. 지금 설명은 건축법까지 다 끝나고 들으시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번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허가권자이죠. 성장관리 방안 수립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1에 다시 1입니다. 특광시구는 성장관리 방안에 관하여 주민 의견 들으려면 주민 의견 줄만 쳐놓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성장관리 방안과 관련된 이상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잠깐 얘만 봐뒀습니다. 허가권자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스쿨존이란 말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영어의 존이란 표현을 법에서는 지역, 지구, 구역이라 표현하고 저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딱 세 가지 경우에는 지정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 나와야 되죠. 나는 저런 거 잘 알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또 해나가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안친식이란 말과 함께 방제지구란 말 보게 되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 30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늘 앞으로 20%란 말 보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세 가지 빼고는 모두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 원칙인데 성장관리 방안만큼은 수립할 수 있다. 계획적 개발의 유도가 필요한 때 성장관리 방안을 녹관농자에 수립할 수 있는데 원래 녹관농자는 개발하는 땅 아니죠. 계획적 개발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하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은 첫 번째 수립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때 보통 행정계획 수립 시에는 토지와 관련된 행정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며 그와 동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저 행정계획이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승인하게 되는데 이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에는 기초조사 필요 없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곳은 이미 용도지역이 녹관농자인데 녹관농자로 지정할 때 기초조사 해놨거든요.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는 거치지만 기초조사 따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각종 행정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 아니면 공람입니다. 공청회 하는 것은 몇 군데? 3개. 광역도시계획, 도시공기분계획,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나머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항상 공람 절차이죠.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 수립 시에도 공람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다. 그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세부 기준 보십니다. 기준 이야기 나오면 누가 정하는 겁니까? 국장이. 그래서 국장은 한 줄 밑에 성장관리 방안 수립 지침 정하여 고시한다. 그래서 국장이 기준 정하는 자이다. 그 정도 파악해 놓습니다. 5번과 관계된 사항은 잘 찍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까지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이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게 되면 원래 건폐율 적용은 원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완화시켜준다. 완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원래 건폐율이 40%인데 성장관리 방안 수립하여 한 단계 위에 50.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자연녹지역 생산관리지역의 경우는 원래 기준이 20%였는데 20에서 성장관리 방안 수립하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죠. 30. 이런 건 그냥 잘 찍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작년에 이런 거 시험에 냈는데 잘 찍으면 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다 외운다? 성장관리 방안이 어떤 제도인지를 파악해 놓으시면 개발사업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 방안 수립하게 되면 규제 강화시키는 것이다. 규제 완화시키는 것이다. 완화시킨다고 하는 개념 파악해 놓으시면 이런 것 찍어도 잘 맞추시더라고요. 제3절 개발행위 허가 절차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세 설치나 기반시설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환경 추천호수입니다. 경관 추천호수입니다.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관련된 일반적인 절차로서 기환경에 관한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개발도 관리구역 추천호수입니다. 얘도 뒤에 나올 이야기인데 잠시 확인해 놓습니다. 기반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줄만 쳐놓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함께 공부하실 내용으로 기반시설 부담 구역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우리 인구 밀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밀도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층수, 용적률, 연면적과 관계된 사항으로 개발을 촉진하는 곳이다. 개발을 규제하는 곳이다. 관리지역이란 말을 연상하시면 비개발 의미이죠. 그래서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 곤란한 주상공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여 원래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용도 지역이었다면 그 절반인 5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시키는 곳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그 지정 대상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 그래서 왕복 2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빽빽하게 대형 건물이 들어선 상태라고 하면 이러한 동네에는 새로 도로 확장하는 것 가능하다, 곤란하다. 곤란한 지역이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되게 됩니다. 반면 기반설 부담구역, 인프라에 해당되는 기반설은 원래 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해당 지역 주민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시키는 곳을 기반설 부담구역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최근 만들어진 세종시 또는 각종 신도시라고 하면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곳에 개발 이익을 챙겼던
건축물 건축하는 자 중에 일부에 대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도로, 학교 등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곳을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기반시설 부담 구역의 경우는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고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 곤란하죠. 주상공으로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 그곳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충분히 이해되시겠습니까? 국토계획법 한번 다 듣고 다시 정리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파트일 겁니다. 그리고 단서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건축법 적용받는 건축물의 건축, 공장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을 놓고 보면 하나는 일반법이고 하나는 특별법입니다. 건축법이 특별법이죠. 그래서 건축법 적용받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개발인 허가 신청과 관련된 처리 기간으로서 15일 그냥 확인만 해놓습니다. 이런 숫자는 제가 외우라고 따로 이야기 안 하더라도 한번 추천하면 자주 보시면서 익숙해지더라고요. 이번 심의 대상과 관계된 사항, 워낙 자주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쪽은 내가 100점 꼭 맞아야 되겠다. 그 생각 드시면 열심히 혼자 해주십시오.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90점 나오고 10점 더해서 100점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독학하더라도 충분히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2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는 지엽적인 부분으로 취급해서 건너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서술하고 209페이지 양가로 2번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안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210페이지를 우리가 함께 봐주십니다. 조건부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문제 만들게 되면 209페이지에 양가로 2번 예외 찾으셨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발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1번과 2번만 묶어놓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은 경우, 그리고 2번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한 지역. 지구단위계획부터 지역까지만 괄호해놓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건 또는 성장관리방안이건 모두 행정계획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쳤거든요.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문제 만들게 되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만들게 될 겁니다. 한 장 넘기시면 조건부 허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양가로 1번입니다. 특광시고는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 주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으며 조건 붙이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개발행위 허가 요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리는 방금 성장관리 방안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과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 관리 계획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성장관리 방안에 관한 내용을 저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인 허가와 관계된 사항에는 기환경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받았을 때 면적 요건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무조건 불허가 처분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3.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 관리적 농림지역에 개발인 허가와 관계된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에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면적이 5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허가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조건부가 가능하다? 면적 위반했으면 조건부 허가도 안 나갑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결정하는데 상업지역 외 위락설 건축하겠다고 하면 조건부가 가능하다? 현재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내줄 수 있다. 그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지 개발인 허가 신청자가 이행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런데 이 기환경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환경은 조건부 허가 가능한데 그 조건부 허가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신도시 개발 사업 하게 되면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신도시 개발 사업에 해당되는 하남 위례지구,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예정지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받아 하는 것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끔 내가 전원주택 단지 만들어서 전원주택 건설해서 분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게 되면 규모 크다 작다? 규모 작습니다. 그러면 이 전원주택 단지 만들고자 산을 밀어버리거나 농경지 매립해서 주택 단지를 만드는데 그곳에는 기반설에 해당되는 도로, 전기, 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걸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는 자가 직접 도로 만들고 전기, 수도 시설 설치하여 전원주택단지 개발하여 분양할 수 있죠. 그래서 기환경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건부가 붙일 수 있는 것은 뭐만? 기환경과 관련된 요건에 대해서만 조건부가 가능하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위배되는 때, 면적 요건 위배되는 때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그런 말은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줄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가권자가 개발인 허가 신청자에게 조건부 허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부 허가에 따라 허가 받는 자, 공공과 민간이 조건부 허가 받을 수 있는데 저 공공의 경우는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는 반면 민간의 경우는 허가받은 사항은 개발해버리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개발행위 마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의 경우는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 민간의 경우는 돈을 내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돈이 바로 이행보증금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저 공공은 토지 수의자 동의받을 필요 없고 돈 낼 필요 없으며 금융기관에 보증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민간의 경우는 세 가지 모두 필요하죠. 그래서 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예치 대상이란 말 찾으시면서 특광시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 줄만 쳐놓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아닙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번 공공기관 3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1, 2, 3 묶어놓으면 이들이 바로 공공입니다. 공공은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예치 금액과 관계된 사항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총 공사비의 20% 이내 예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행보증금과 관계된 사항은 숫자 2에 행보증금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이 행, 총 공사비의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은 숫자 2입니다. 이행보증금이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저 이행보증금은 누구만? 민간만. 공공은 이행보증금의 예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건부가 시에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하면 저 이행보증금은 허가권자가 반환하게 될 겁니다. 그건 당연한 절차라고 파악해 놓습니다. 하단부의 예치 방법, 원상 회복 명령, 반환 등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얘는 천천히 하셔도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얘를 잠깐 살펴놓습니다. 여기 조건부가 관계되어 우리가 꼭 정리하실 것이 허가권자가 조건부 허가하고자 하면 신청한 자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행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렸는데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 시에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신청한 자가 직접 민원 해결하도록 돼 있지 허가권자가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과 관계된 사항이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 있는지에 대해 시행자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실 이야기지만 공공시설 귀속과 관계된 사항에는 관리층의 의견 청취해야 되고 방금 보신 조건부 허가 시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행 허가 내주고자 하는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전원주택 단지이거든요. 그 전원주택 단지에는 도로도 없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데 그것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신청한 자가 직접 만들게 된다고 하면 허가 내줄게. 그렇게 신청한 자에게 의견 청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것 총 몇 개이다? 3개.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는 4번 준공금사가 있습니다. 공사를 수반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완료한 때 특광시군에게 준공금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첫 번째, 두 번째이죠. 2번 토지의 형식 변경, 3번 토석 지치.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 완료한 때 허가권자에게 준공금사 받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 분할하는 것, 물건 쌓아놓는 것, 이 두 가지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준공사 대상 아니죠. 그리고 5번 공공시설 귀속은 아주 가끔 시험 나오는데 여기 공공시설 귀속에 대해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은 관리청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 1번 귀속 절차만 잠깐 보고 지나가십니다. 특광시군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 행위 허가하려면 미리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 의견 들어야 된다. 관리청 의견 줄만 쳐놓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한 1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설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시험에 다뤄지게 됩니다.
그 설치 비용과 관계된 사항은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어나가시면서 하실 텐데 지금 당장에는 양가리 2번 귀속 주체와 관계된 사항 중에 동그라미 2번을 파악해 놓습니다. 개발행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행정청 아닌 주청으로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입니다. 허가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의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 행위로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한 줄 밑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 가로 해놓습니다. 범위에서 개발행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하면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서울에 동부지방법원과 동부지방검찰청이 과거 구이동 쪽에 있었습니다. 얘를 문정동에 법조타운 만들면서 옮겨놨거든요. 이걸 행정청 아닌 자가 새로운 법조타운을 만들기 위해 개발이 허가받았다고 하면 동부지방법원 재산가치평가해 보니 10억이었습니다. 문정동에 법조타운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공사 비용이 7억이었다고 하면 행정청 아닌 자는 설치 비용만큼만 무상으로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정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행정청이 개발행 허가받아 이런 법조타운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무상으로 취득하도록 돼 있는데 비행정청의 경우는 설치 비용만큼만 무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에 관한 사항을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잠깐 보게 될 겁니다. 귀속 시기 등등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자. 그리고 214페이지에는 개발행 허가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 허가 제한은 전반적인 규제에 관한 사안인데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